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자세히 있지만 그 하나하나는 설명하지 않고 제가 설명하는 흐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봐야 되는 것은 1928년에 조선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구와 의변 조금 잔고 이거를 제가 우연히 일본 사람의 책에서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표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선전도 동해연보라는 동해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대조해서 나오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대조해서 자료가 나오면 정말 좋은데 왜 없을까? 그런 것이 많은데 확실하게 대조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46만 9천 명, 그러니까 46만 9천 명이니까 50만 명 정도죠. 50만 명 정도. 그리고 조선인은 1,8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2천만 명. 그러니까 50만 명, 2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은 2.4%, 2.97%, 97% 조선인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의변 조금, 그러니까 은행 돈장 같은 것이죠. 그 금액을 보면 86%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는 2.4%밖에 없는데 86%의 재산을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97%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인들은 13%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1인당 저금액을 비교하면 일본인은 56엔, 그리고 조선인은 0.24엔. 그 조선인을 1으로 생각하면 일본인은 245배. 우와, 245배예요. 이것은 일본인이 그때 당시에 여러 명밖에 없었다. 그 여러 명은 대단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46만 명이 있어요. 46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조선인의 200명 정도의 재산을 한 사람씩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와,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연구할 것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연구를 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하지 않는 연구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 이 연구를, 후속 연구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뭐 대환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인들이 차지하게 된 그런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의 경제 실상과 빈곤의 원인 F부터 F까지 있는데,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큰 이야기인데, 그 일본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공업은 공장은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제 애기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토론 수업이 있대요. 토론 수업이 있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토론 수업이 있대요. 오, 그래요? 근데 어떤 토론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시민 시절의 이야기예요. 일제 공업 파촌제의
덕분에 한국인 생활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그런 토론 주제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 제목 자체가 드린 말이다. 일본은 한 번도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업을 키우려고 한 적이 없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래도 생겼잖아. 네, 생기기는 생겼어요. 그것은 왜냐면 그 타가와 츠네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 조선 식민지대 한국에서 공장 경영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타가와 츠네지로가 시모오카 추지 전무총관한테 물어봐요. 농업도 공업도 동시에 발전해야 돼 하는데 왜 농업밖에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지원금이 농업에 대해서는 2천만 원씩 있는데 공업에 대해서는 6만 원밖에 안 된다. 왜 공업을 이렇게 무시하냐? 그것에 대해서 시모오카 추지 정무총관이 말하는 것은 일본에서 휴업 중인 공장이 너무 많이 있다. 조선에서 공장이 생기면 일본 공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조선 내 공업이 발달하면 안 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 공장이 망해요. 일본에서 공장에서 뭔가 만들면 다 바로 발을이어요. 그러니까 와 돈을 벌 수 있다. 열심히 공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고 유럽에 보내야 돼. 수출을 해야 돼.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벌었어요. 근데 유럽 쪽에서 점점 부흥되고 공장도 다시 생기니까 발을이지 않게 돼요. 우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공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의 차이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인건비가 확실하게 조선이 싸요. 그러면 일본보다 질은 똑같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가격은 훨씬 상 한국 공업 제품이 나오잖아. 그러면 한국 공장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시절에도 만약에 경제학적으로 자유가 있으면 자유나 그런 것이 공평하게 되어 있으면 식민지 조선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때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안행 형태의 경제 발전 플라잉 기스 파탄 디벨롭먼트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일본이 조선에 투자해도 조선의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는 방법이 도목공사였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거를 1980년대 대학교를 다녔어요. 1980년대 그 10년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다 뒤에 달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만이나 대한민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그런 나라들은 발전했다. 일본 덕분이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일본 덕분이라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기술을 가르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유를 주면 식민지 조선도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쪽에서는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지 않도록 열심히 하거나 전기요금이나 교통비나 그런 것이 다 비싸대.
일본 내지보다 왜 이렇게까지 전기요금 비싼지 모르겠다고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괴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권장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왜 일본 국내에서는 이렇게 산데 이렇게 되어 있냐?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 인천까지, 그러니까 경성까지, 서울까지 오는 그 교통비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교통비가 똑같대요. 왜 오사카까지 오는 것이 훨씬 거리가 있으니까 비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한국 국내에서 공장을 경영할 수 없도록 작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공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농업이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 중세 근대까지 가면 농업 기술이 점점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인원수가 가지 않아도 농업 생산을 잘해요. 한국에서 그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별로 없죠. 근데 먹을 것이 너무 많죠. 근데 다이어트 하기가 괴로울 정도로 우와 이렇게 맛있겠다. 이런 것도 있다. 시장 가면 많이 있잖아.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농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농촌에 있어도 일자리 없으니까 도시에 가서 상업이나 공업을 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공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약간은 생겼어요. 약간은 생겼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생기지 않았으니까 일자리 너무 없어가지고 괴로워서 먹을 것이 없다. 경제적으로 괴롭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자. 이민으로 일본으로 가자. 그리고 만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일제 감정기에 한국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해서 중국 만주 가거나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공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런 토목공사인데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빈곤이었던 것은 그 막대한 자금이 토목공사에 투입되어 대부분의 이익을 일본인 토목업자들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이다. 현장 노동자 임금도 동해 숫자보다 상당히 낮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입찰 포인트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업을 할 때 손님이 어느 정도 올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옷가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손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토목 사업은 달라요. 손님은 누구예요? 전부 그것밖에 없어요. 거의 누가 우리 회사 앞에 그 도로를 정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회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한테 부탁을 받으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받을 때 누구한테 하루가요 할 때 그러면 친구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주니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찰을 할 때는 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얼마나 돈을 받으면 우리는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쓰고 제출해요. 금액을 쓰고 우리 회사 이름을 쓰고 제출을 해요. 그리고 제출한 그 폰트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 금액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쓴 회사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근데 너무 싼 가격으로 하면 망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경쟁 입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쟁 입자리 잘 되면 너무 공평해요. 그런데 이 공평한 그 입자리 제도 속에 조선인 토목업자를 배제해요. 그 일제가 그 일제 식민지되기 이전에 로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로일 전쟁 시절에 일본이 대한제국한테 부탁해서 우리는 일본 회사가 와서 한국에 절도를 만들고 싶어요 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허가를 할게. 그래도 여기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쓰는 것도 한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써야 된다. 특히 그다지 기술이 없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인 회사를 써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로일 전쟁 시절에 많은 한국인 토목업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로일 전쟁 시작하자마자 일본이 그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 점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 회사를 쓸 필요가 없네. 우리가 다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이니까 일본인한테 일을 줘야지 해서 한국 대한제국과 약속을 어기고 일본한테 많이 돈을 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도 경쟁 입자를 제대로 공평하게 하면 한국인 회사들도 많이 입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할 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회사에게만 콘사르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없는 절도 콘사의 기술 주임 제도라는 것을 찬성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토목 회사는 그 인간만 있으면 돼. 남성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기술이 없어도 돼. 경험도 없어도 돼. 왜? 그거는 이렇게 건설을 하세요. 여기는 여기까지 돌을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다 조선 전도부 쪽이나 일본 정부 쪽에서 사람이 와요. 그 정부 쪽에 기술이 있는 기사가 와서 토목 기사가 와서 그것 현장 감독으로 다 지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별로 없어도 돼. 그래도 몇 번이나 하는 중에서 점점 배우고 물론 그렇게 성장하지만 그래도 그 현장 감독은 정부 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장 감독까지도 회사 쪽에서 준비하라. 그렇게 일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회사들도 난리예요. 왜 일본 국내에서도 없는 현장 감독을 우리가 여기 한국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이유가 모르겠다. 이유를 모른다. 그렇게 열심히 주장해요. 그런 자료를 저는 열심히 읽으면서 이유를 알 수 있구나. 한국인을 배제하기 위해서구나. 그러니까 한국인을 그것을 절도 콘사한테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읽으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의외의 한국인 토목업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에 그때 지방자치제 그런 데서 그러면 거기에서 토목가나 건축가에 있는 가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입자료 제도를 제대로 해서 일본인들도 한국인들, 조선인들도 그렇게 공평하게 이 일을 맡겨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상하다. 그렇게 동아일보나 뭐 조선일보를 그때 당시 읽으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조선인의 토목건축업자한테 입자를 시키지 않고 낙자를 시키지 않고 이 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토목공사의 어마어마한 이익은 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자들까지도 문제가 있어요. 조선전도 동해연보를 의하면 동해에 매년 나오는 동해의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1인당 하루의 평균 얼마 정도 주는가, 얼마 정도 받는가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개 일회행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이 일회행인데 80점대도 있고 95점대도 있고 110점대도 있고 여러 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평균 100점 정도예요. 100점 정도인데 그런데 그렇구나 그렇게 봐잖아요. 근데 마츠오 시게루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28년에 한국에 가서 친척이 하고 있는 토목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조선인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는 일이었대. 근데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표를 준대요. 전표를 주고 그 콘사가 완성되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전표와 현금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 방식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루에 30점이에요. 이쪽은 통계 숫자는 100점이잖아요. 근데 30점이에요. 하루에. 근데 40점, 20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후에 계속 30점 나와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 봐도 1인당 하루에 20점, 30점. 그리고 조선인의 그때 당시에 경험담 봐도 1인당 하루에 30점. 그러니까 결국은 다 경험담은 30점이에요. 근데 통계연보는 100점. 이상하네.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이신 간망일 선생님도 이상하다. 신용환 선생님도 이상하다. 호수열 선생님도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토목업자의 그 자료를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토목업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구나. 근데 이런 책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거는 토목업자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구나. 어떤 게 그러니까 콘사가 완성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면 인건비가 57%래요. 이 57%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 57% 평균 그 정도래요. 토목공사는. 근데 그때 당시에 57%인데 근데 재료비가 그 나머지 절반 그리고 경비미 이익이 절반 그 정도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인건비를 조선인의 인건비는 하루에 일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숫자인데 하루에 일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하루에 30점이라면 그 인건비에 30%만 주면 되잖아. 그런데 부당이익이 이렇게 많잖아.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뉴라이트 반일 전적주의라는 책을 쓴 낙선대 경제연구소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했는데 그
그쪽에서 반론이 왔어요. 어떤 반론이냐면 도리우미는 이렇게 그 미약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일본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쪽의 사람들 일본이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한국인들이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일본을 그렇게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일본은 충분히 나빴습니다. 도리우미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일본이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증오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냉정하게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의미로서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이 나빴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좋았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던데 그래도 저는 어떤 의미로는 평화로운 강령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이 너무 심해서 도리우미는 아무것도 모른다. 도리우미는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박사 논문도 안 되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조금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근데 그거를 상환 증거로서 사카기야 센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카기다니 센지로라든지 사카기야 센지로는 확실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중국 만주 지역에서 절도 콘사르를 하는 사카기야조라는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절도 콘사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절도 콘사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조선에 가서 절도 콘사르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카기야 센지로의 말이 재미있어요. 자기가 조선에 가면 다른 회사가 하는 절반 가격으로 나는 콘사르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해요. 있을 수 없잖아. 절반 가격은 있을 수 없잖아. 보통 회사라는 것은요 매출이 있어도 결국 이익이 많이 안 나가요. 원가도 내야 되고 경비도 있고 인건비도 내고 그러면 이익이 남았다. 3% 5% 그 정도 보통이에요. 10% 남으면 대단해요. 그러면 절반 가격으로 받으면 절대 안 돼. 적자가 돼. 회사가 망해. 근데 그 사람은 절반 가격으로 할 수 있대. 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믿으면 정보업자라는 것은 도목업자 말에 똑같던데 이것이 60%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카기야조가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글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카기야 센지로가 그런 말을 했겠지. 그러니까 사카기야 센지로의 말이 하나의 상환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환 증거는 다막 사건 입자를 이야기인데 입자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너무 많이 싼 가격으로 제출을 하면 안 되니까 다 비싼 가격으로 제출을 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가 이번에는 받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받기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담합 사건이에요. 근데 담합 사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대만, 조선에서 다 담합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형사 재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이만 조선만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일본 내지와 대만은 무죄 판결이 나와요. 같은 일본이잖아요. 일본 제국의 식민지예요. 일본 본국과 대만도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데 이상하게 조선만 유죄예요. 근데 이 자료를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조선도 무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조선은 너무했다. 그러니까 유죄는 당연하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것처럼 부당이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전독 쪽에서 너희들 좀 반성하라. 그런 의미로 유죄를 했구나. 그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마 콘솔의 사장님 이야기인데, 가지마 콘솔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일본에 있어요. 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는 일본 국내에서 콘사가 몇 표로 없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많이 그리는 콘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그렇구나. 그렇게 나는 믿었지. 그리고 가지마 콘솔의 사사를 봐요. 회사 역사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서 엄청 많이 콘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다지 그렇게 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 콘사를 하지 않는데 별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압도적으로 일본이 많아요. 그런데 왜 가지마 콘솔 사장님이 그때는 일본에서 콘사가 별로 없어서 한국에 가서 했다고 할까?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 일본에서 많이 콘사를 했지만 이익이 없었구나. 한국에 가서 한 콘사는 많지는 않지만 이익이 엄청 났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렇다.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대개 다 일본 대장성, 재무선을 통해서 예금을 통해서 한국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 돈을 다 토목공사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토목공사예요. 그런데 토목공사는 다 일본인들이 일본 업자가 차지하고 그리고 현장 노동자한테도 일행 줘야 되는 것은 30점만 정해 있으니까 한국은 그렇다. 그러니까 일본 업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례 수출 문제인데 근데 살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수출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그때 당시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선배 씨라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쌀 수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메일 아드레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3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구나.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이선배야 하면서 미안 그 이메일 아드레스는 아예 안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전화가 와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극계 도서관 앞에서 만나서 극계 도서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선배 씨가 이야기하는 제가 열심히 쓴 책을 제일 열심히 읽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조선의 쌀값과 일본 쌀값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비교를 해서 일본 쌀값이 훨씬 비싸니까 수출을 한 것이다. 그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일본 쌀값이 훨씬 비싸니까 30% 이상 비싸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선배 씨가 다 계산을 했어요. 근데 다 계산을 한 것을 제가 약간 수정해서 여기에 정확히 가져왔어요. 근데 일본이 조선보다 비싼 비율을 계산하니까 평균 9%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예요. 10%. 10% 정도 일본이 쌀값이 비싸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쌀을 구입해서 일본까지 갖고 가서 판다. 교통비 어떻게 할 거예요? 운반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작은 금액 차이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그 쌀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었냐? 그거는 그 부분은 제 연구 아니라 이선배 선생님의 연구인데 그 콘판장, 콘돔 판매장에서 한국인 지주들은 조선인 지주들은 판매해야 될 날짜, 찬스가 다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약가다. 거기에 그때 판매하지 않는다면 망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오늘은 팔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싸다. 그러니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과 상관이 없이 훨씬 싼 가격으로 조선인 지주가 그 쌀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싼 가격으로 싼 쌀을 일본에 갖고 가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많이 온 것이고, 한국인 지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업을 해도 가난했다. 그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는 냈지만 그것이 부당한 대가였으니까 일부분은 수달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대가를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부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융 문제는 돈을 빌을 있는 데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한국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본인한테 가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약간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옆에 한국인이 와요. 미안한데 조금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게. 그 이자 수익도 있고 한국인들은 없었다. 부당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사법 문제인데 그 법원 문제예요. 근데 그 법원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 법원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의 일제 감정기에. 그러니까 민사재판 기록도 있고 형사재판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인들이 피고가 되고 한국인이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 재판을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지혜법권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그 법 전문가한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 학술 회의 할 때 법의 전문가이신 분이구나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었구나.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아무리 착한 일본인들도 한국에 살고 있으면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 심하게 한국인한테 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우리는 일본 경찰한테 일제 권력한테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아이고 억울하다.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요구해도 결국 안 되니까 결국 참아야 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점점 그렇게 돼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로운 세계에서도 일본인들은 약간씩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부당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수리조합 사업인데 이것도 복잡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하면 수리조합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강우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조합을 만들면 살충산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수리조합 사업의 흐름인데 저수지 등 강계 시설을 만들면 쌀을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쌀의 충산되니까 이익을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이용해서 콘사를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콘사를 하는 것이 수리조합인데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근데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때 콘사비를 지주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요. 그거는 공평해요. 일본인 지주도 조선인 지주도 공평하게 부담을 받고 돈을 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조선인 지주만 몰락해요. 돈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土地를 팔아야 돼. 그렇게 해서 대규모 지주가 소규모 지주가 되고 소규모 지주가 자산론이 되고 그런 식으로 조선인 지주만 몰락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 역사학자, 일본인 역사학자들도 많은 논문을 썼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근데 그거를 보니까 하나는 일본인 지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국인 지주들은 조선인 지주들은 그때 당시에 일제 권력하에 있는 은행한테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선행연구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제 연구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저수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토목공사잖아. 아까 이야기했죠. 토목공사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다고. 그 이익을 일본인 지주한테 나눠줬구나. 조선인 지주는 사르춘산의 이익이 많지 않으니까 수리조합보다 적으니까 안 된다. 우리는 망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일본인 지주는 근데 그래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토목공사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없지만 상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지주하고 일본인 지주는 수리조합비를 내고 수리조합 사무실에 내요. 근데 수리조합 사무실에서 일본인 토목업자한테 부탁해서 콘사를 부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토목공사의 이익을 일본인 지주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이 콘사의 부담은 조선인 지주만 부담하고 있어요. 조선인 지주만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인 지주하고 일본인 토목업자들은 이익만 받으니까 하고 싶지.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수탈 잔치야. 이거는 이승만 학당이라고 해서 낙선대 경제연구소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보기. 근데 한국 사학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915년부터 1919년까지 1인당 0.1석 1년간에 먹는데 근데 1930년부터 1930년까지 1인당 1년간에 0.43석
밖에 먹지 못하게 됐으니까 40%나 감소했잖아. 역사학계는 열심히 주장해요. 그러니까 시민집권대화론을 들렸다고 하는데 시민집권대화론 쪽은 아니다. 수전 동계를 확실하게 동계를 봐야 된다. 그러면 15%밖에 감소하지 않았잖아. 그다지 크지 않잖아. 그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쪽은 한 끼에 1호프를 먹어요. 200cc 정도. 근데 그거를 근데 3끼 있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3호프 먹으니까 3호프를 333일이 되면 999호프 되니까 1000호프 되고 이것이 1석이에요. 1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1년간은 365일이 있으니까 그 1.1석이 돼요. 근데 보통 남자 성인이라면 보통 4호프를 먹어요. 남자 성인이라면. 근데 육체노동 하는 사람은 5호프, 6호프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 에도 시대나 메이지 시대에도 여자 아이까지 포함해서 평균 1인당 1석이나 1.2석을 가요. 그렇게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1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 본 것을 보면 1석이 안 됐잖아. 40% 감소했다. 15%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 빵이 있어요. 라면이 있어요. 그 고기를 먹어요. 계란 많이 먹어요? 그 시절에? 없잖아. 잡곡이 약간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거는 확실하게 쌀 외에 확실한 먹을 것이 없으면 이거는 죽을 것 같다. 그런 세계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 말해야 되는 것은 시민집권대화론 아까 보여준 책이 있었잖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 시민집권대화론의 성장을 보면 GDP가 1911년부터 1940년까지 3.6%씩 성장했다. 인구가 1년간에 1.3%씩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GDP는 1년간에 2.3% 증가했다. 2.3%씩 매년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수입이 2.3%씩 성장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시민집권대화론자들은. 물론 그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 많이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그것이 1%가 되어도 1% 성장했다고 되어도 0.5% 성장했다고 되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데 2.3%까지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란 거 믿어요. 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그 아까 보여준 그 인건비의 자료가 조선전도 자료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밝혀줬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진짜라면 그 1인당 GDP가 1년에 2.3% 성장했다면 10년 만에 실질 수입이 25% 성장해요. 16년 만에 실질 수입 40% 성장해요. 쌀을 배고 먹지 못한 사람이 16년 만에 실질 수입이 43% 늘어나는데 쌀 소비량을 줄일까요? 그 문제예요. 절대 줄이지 않아요. 그때 엄청 고기가 샀어요. 생선이 많이 왔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먼저 사료를 확보해야죠. 근데 왜 사료를 확보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동해수자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에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그 동해수자를 가지고 시민근대화론자들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진짜 대단하게. 그 연구도 헛된 연구가 아니야. 장고될 만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난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그 인건비 하나 가지고도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진실과 호의가 혼재 있기 때문에 해독이 곤란한 것이 조선전도부 동계연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전도부 동계연보를 기조로 시민근대화론이 조선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 최소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다. 왜? 인건비가 1엔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0.4엔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견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이런 강의는 지금 대학 강의나 이런 데서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강의죠, 그죠? 특히 우리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냥 이 일제 강점기가 아이고 나쁘다. 그냥 우리 또 선열들이 그냥 그걸 위해서 싸웠다. 뭐 이렇게 표피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일본의 일제 강점기에 그 당시에 지도층 또 일본을 같이 둘러싼 그런 지배층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의 그 자본을 수탈하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 근대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나 이런 거를 보다 직접적으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저는 제가 인상을 좀 받은 것은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일본의 그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유타카 교수님에 따르면은 돈은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지 정말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이나 조선 인민들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좀 전에 또 이종찬 회장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가 전전의 일본, 전후의 일본 이런 것들을 전전의 일본의 애들이 했던 침략 행위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를 하자. 그러나 직시만 해서 그냥 일본이 이렇고 저렇게 했다. 침탈을 하고 세계 동남아나 이런 걸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수탈만 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만 살 것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전전의 일본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해석과 분석을 우리가 정확히는 직시를 해야 되지만 또 전후에 일본은 우리가 앞으로 파트너로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는 또 우리들의 몫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의가 정말 제가 대학 그 시기에서는 이렇게까지 깊게 연구도 안 돼 있었고
그랬는데 참 저도 새로운 그 강의를 멋지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리미 유타카 교수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질문 몇 분만 받아볼까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로 인해서 조선인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는 이 토지조사 사업 이외의 것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지 그 사업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PPT에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고를 많이 못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다고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에서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밝혀지지 않은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상하다고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매일신보라는 그 오연 신문이지만 일본 쪽에서 나오는 신문이지만 그 오연 신보를 많이 봤어요. 1910년대에 나오고 있는 유일한 신문입니다. 근데 그 신문에서 토지 신고를 해주세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토지 신고를 하고 해주세요. 너무 많이 광고를 낸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광고를 내면 안 되지. 그러면 수다를 할 수 없잖아. 신고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진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의식 속에서 그 토지조사 사업에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이익이다.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요르 교수도 제일 많이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는 시기가 1925년부터 1926년부터 1945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 끝난 후에 일본인 지주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많아지고 있냐면 수리조합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특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수리조합 사업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목업자와 결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회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기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뭐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것이다. 그 정도의 그 도덕이 아니라 더욱더 머리를 쓴 나쁜 도덕이었다는 그런 세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식민주의에 비해서 일본 식민주의가 조금 더 잔혹하고 참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서양에 비해서 후발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으로 뭔가 조금 더 자격지심?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이제 첫 네. 번째가 아니라 서양이 먼저 제국주의를 이제 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본이 이제 따라가는 제국주의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으로 그게 조금 더 식민지주의가 더 참혹하게 일어난 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제일 큰 것은 일본의 국내에 있는 그 사상 그러니까 그 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적인 그런 세계가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나 불교도 괜찮지만 일신교 하나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정교나 기준이 있어야지 자기도 반성할 수 있고 강한 사람도 이거는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대다수가 지배하는
다신교적인 사회에서는 분위기 속에서는 그때 분위기가 이렇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나빠? 그렇게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그 주장할 때도 피해자가 많으면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적으면 무시당해도 된다. 그런 잔인한 부분이 일본에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왁진이나 후쿠시마 원전 문제나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일본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나라인지를 처음으로 알았다. 자기가 피해자 입장에 서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될 때 아직 벗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분야도 많을 텐데 한국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책에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인데 예. 그래도 언젠가는 언급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런 공예적인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도 몇 년 교수님한테는 말하고 예. 있지만 제가 통일교예요. 문선명 선생님이 한학자 전재님이 있는 분이고 근데 통일교가 일본을 전도하거나 성경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일본은 온수의 나라지만 그래도 일본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선명 선생님이 지도하시고 그리고 일본인보다 일본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와 이거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함석권 씨의 트스로판 한국 역사를 읽고 우와 이런 역사 슬픈 역사 속에 하나님이 뜻을 밝혀냈다는 것은 우와 진짜 함석권 선생님의 신앙 자세나 그런 것에 너무 감명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함석권 선생님의 책을 일본어 번역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와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한국 역사를 제가 약간 공부해야 되겠다. 실력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수업에서도 이건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말인데 오늘은 제 큰 고백을 했다. 그런데 상쾌한 그렇군요. 마음이지만 글쎄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사람을 되려고 노력이라도 약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너무 멋있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네. 그렇게 하셨군요. 네. 아유, 그리고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담이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종교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고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이제 식사 같이 하시죠. 네, 우리가 좀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같이 또 얘기를 더 여기서 나누지 못했던 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년 헤리티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